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시험이 30일 남았나요? 예, 세월입니다. 세월. 이게 제 전데 비슷한가요? 예, 저는 이런 거 쑥스러워서 못 만들어 어떤 학원에서 이렇게 만들어줘서 제가 써봤습니다. 자, 오늘부터 해서 이런 거라고요. 식국태가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 특강이랍니다. 이 특강이란 말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특별한 강의인데 저는 특별한 강의가 없으니까. 특별한 강의는 부동산의 특성을 특별하게 강의할 수가 없으니까 특강은 수업을 빨리 한다 또는 늦게까지 한다 뭐 이런 게 특강이겠죠. 하루 종일 한다 그러면 특강이고 스피드를 빨리 한다 그런 게 특강입니다. 시험에 꼭 나오는 건데 2주 동안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부동산의 결론을 전반적으로 한번 쭉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저한테 부동산의 특성을 자세하게 설명하십시오 이러면 안 되죠. 부동산의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십시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빨리빨리 가고 여러분이 좀 힘들한 부분은 약간 좀 시간을 가지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순서를 좀 바꿀 겁니다. 언제나 부동산의 개념이 아니라 오늘은 감정평가부터 해볼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 감정평가니까. 자, 자료 52쪽입니다. 자료 52쪽 가면 핵심 테마 41분부터 해서 감정평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갈게요. 빨리 지나갑니다. 훅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핵심 테마 41 감정평가의 기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감정평가의 분류인데 이 부분은 아주 빈번하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출제한 적이 있어요. 자, 필수적 평가는 이제 가볍게 들으시라고 외우지 마시고 필수적 평가는 어떤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하는 평가 어떤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하는 평가를 필수적 평가라고 해. 필수적 평가의 뜻을 물어보잖아. 필수적 평가가 무슨 뜻인데요? 그거는 국어시험이야. 그럼 어떤 게 필수적 평가입니까? 어떤 토지가 수용돼요. 수용되면 보상평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런 것을 필수적 평가라고 한다. 보상평가라고 하고 공공용지 수용시 평가. 그럼 필수적으로 해야 돼. 공공용지. 어떤 토지가 공공용으로 수용됐다. 그럼 평가하는 거죠. 경매할 때도 평가합니다. 세금 부과할 때도 평가합니다. 국가가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도 평가해서 취득하거나 처분합니다. 이런 것을 필수적 평가. 법정평가는 법에 정해진 대로 하세요. 네 맘대로 하지 말아라. 평가사 네 맘대로 하지 말고 법에 정해진 대로 하세요. 법정평가. 어떤 토지가 수용되면 평가사 마음대로 하면 평가사마다 가격이 달라져. 그러니까 법정평가는 아니 보상평가는 법에 정해진 대로 하세요. 이걸 법정평가 이렇게 해요. 세금 부과할 때도 마찬가지고 경매할 때도 마찬가지고 공시지가 평가할 때도 법에 정해진 대로 합니다. 이런 것을 법정평가라고 합니다. 가볍게 보시는 거예요. 필수적 평가 어떤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된다. 보상평가, 경매평가, 과세평가 이런 거 필수적 평가, 법정평가는 법에 정해진 대로 거의 똑같아요. 두 개가.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한부 평가는 미래의 특정 시점, 소급 평가는 과거의 특정 시점, 기한부 평가보다는 소급 평가가 과거의 특정 시점,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소급 평가를 한다. 자, 이제 기준 시점은 매우 중요하죠. 기준 시점은 두 가지 기억하는 거 반드시.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보면 감정평가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 요건 딱 한 번 냈어. 기준 시점이란 감정평가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 말한다. 이게 28회 때 시험 지문이야. 뭡니까? 있습니까? 오. 근데 그 날이 무슨 날이냐? 가격조사 완료일. 그러니까 기준 시점이 6번인가 7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5번인가가 가격조사 완료일 이 부분 물어봤고 딱 한 번 읽어. 기준 시점 감정평가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 그다음에 그 날짜가 무슨 날짜다? 가격조사 완료일. 실지조사 완료일, 현장조사 완료일. 그러면 틀린 말이야. 가격조사 완료일. 다만 미리 정해진 경우에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그 날짜를 기준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럼 기준 시점을 정해야 되는데 감정평가할 때 부동산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기준 시점을 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부동산 가격이 변하지 않으면 오늘 평가에도 10억, 내일도 10억, 10년 후도 10억이야. 그러면 기준 시점이 필요 없는 거라고. 근데 부동산 가격이 늘 변동하니까 기준 시점이 필요하다. 부동산 가격이 늘 변동한다고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 변동의 원칙, 기준 시점. 변동의 원칙, 기준 시점 이렇게. 감정평가서 필수적 기재사항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딱 한 번 나왔어요. 중요성은 떨어지고 기준 시점 반드시 기억한다.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보자고요. 지금 우리 감정평가의 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평가의 분류. 요
필수적 평가, 법정 평가는 예전에 잘 나왔고 요즘은 요 기준 시점 중요하고, 그다음에 요즘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요즘 나오는 게 제 얼굴이 아니라 이거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원칙 시장 가치 기준. 예외적으로 법의사, 법령에 다른 기준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감정 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이건 너무 기니까 요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법의사는 시장 가치, 이해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원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현황 기준 평가.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한다. 네, 이거는 있는 그대로인데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 법의사.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가장 잘 나오는 게 규칙 제7조. 이게 가장 잘 나와요. 원칙, 개별평가. 평가는 대상 물건별로 개별로 행해야 된다. 이 지문이 나온다고, 이거. 이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1항. 예외가 3개 나와. 그럼 첫 번째,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되죠. 이거 좀 잘못됐는데 요 일괄평가, 요 밑으로 가면 좋아요. 일괄평가는 2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간의 용도상 불가능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2번, 없다 1번, 이렇게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구분평가 뭐가 나와야 돼요? 가치를 달리하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이제 구분평가는 어느 경우가 구분평가인가, 이것도 알아야 되지. 구분평가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토지의 전면과 후면이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 이 경우가 있고, 공장의 평가는 구분해서 평가야. 공장에 가면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기계도 있고, 그럼 토지, 건물, 기계가 가치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구분해서 평가. 선박, 배는 선체하고 기관하고 의장하고 구분해서 평가하는. 산림은 산하고 나무로 있잖아요. 그러면 산지와 인목을 구분해서 평가한다. 복합 건물 구분해서 평가, 이런 것들은 이제 구분 평가입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일필지의 토지 일부분이 전면과 후면이 이용 가치가 다르다 하더라도 구분해서 평가할 수 없다. OX, X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부분평가는 토지의 일부분이 도시계획 시설에 저축돼서 그 부분만 수용되면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 이게 이제 100번지 토지인데 이 100번지 토지는 일필지야. 하나의 토지잖아요. 필지별로 토지는 하나 둘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 부분만 원칙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 부분만 평가해야 되는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이 부분만 평가해야 되는 특수한 목적이라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는 부분평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분평가가 뭐냐,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나오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부분평가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 일필지의 토지 일부분이 도시계획시설로 저축되어 수용될 경우에 저쪽 부분에 대해서 보상평가하는 경우가 부분평가다. 우리 시험은 이걸 냈거든. 도시계획시설에 저축된 부분은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냈거든. 그 뭐다, X다? X.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어요. 복습한 거야. 이제 핵심 테마 42. 책은 이제 50 몇 쪽으로 왔습니까? 54쪽으로 왔어. 부동산 가격이론 올해 나올 차례가 됐습니다. 가치와 가격 구별해야 돼. 가치와 가격 비교. 가치, 쓸모. 장래기 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 현재값.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다. 반면에 가격은 교환의 대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실제로 지불된 금액, 시장에서 실제로 지불된 금액으로 가격값. 가치가 추상적, 주관적이라면 가격은 구체적, 객관적. 이 두 개를 바꿔서 출제한다고. 가치는 추상적, 객관적. 가치는 추상적, 객관적. 그럼 OX, X. 가치는 추상적, 주관적. 가격은 구체적, 주관적, 이렇게 한다고. 구체적, 주관적. 그럼 OX, X. 구체적, 객관적. 가치는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원칙이 시장 가치야.
감정평가할 때는 시장가치, 보상가치, 보험가치, 공익가치 여러 개 있다. 근데 가격은 하나밖에 없다. 특정 시점에서 하나만 존재한다. 이렇게. 됐습니까? 가격이 가격값이라면 가치는 가격값입니까? 현재값입니까? 현재값. 그래서 여기 들어간 말이 현재값인데요. 이렇게. 예. 자, 이제 가치와 가격 비교가 끝났습니다.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효용. 효용. 쓸모라는 소리예요. 쓸모. 이 가치를 돈으로 표시하는 게 뭐예요? 가격이야. 가치를 돈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가치의 합해적 표현이다 그래요. 합해적 표현이다. 이 물건이 쓸모가 있다. 근데 이걸 돈으로 표시해보자. 100원이다, 1000원이다. 그걸 가격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가치의 합해적 표현이다. 이렇게요. 단기적으로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치와 가격이 일치합니까? 달라집니까? 달라진다. 괴일이 된다. 장기적으로는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다음에 가치가 높아지면 그럼 가격도 뭐한다? 높아진다. 그럼 가치가 떨어지면, 쓸모가 떨어지면 가격도 떨어진다. 그런데 반대는 안 된다. 반대가 가격이 높아진다고 해서 가치가 높아진다.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가치가 높아지면 가격이 높아진다. 근데 화폐 가치가, 돈의 가치가 높아졌다. 그럼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화폐 가치와 가격의 관계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와 가격, 가치가 높아지면 가격도 뭐한다? 높아진다. 이렇게. 가치는 쓸모다. 쓸모. 그러면 쓸모는 효용인데 이 효용은 돈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돈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것도 있다. 봐요. 이 가치라는 것은 쓸모, 효용이다.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편익이다. 이렇게 편익이다. 봐요. 가치라는 것은 장래기다는 편익이다. 편익이 현재 가치다. 근데 이 편익이 돈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돈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마음은 돈으로 표시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또. 자, 그러면 이게 주거용 부동산이다. 그럼 주거용 부동산의 편익은 뭘로 나타날까? 주거용 부동산의 편익은 쾌적성. 주거용인데 벌레 나오고 그러면 안 좋은 거지. 편리성. 주거용인데 지하철역까지 여기서 이틀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주거용은 쾌적성, 편리성이 편익이야. 근데 상업용은 그렇죠.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성이 편익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 쾌적성과 편리성은 돈으로 표시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비금전적이야. 근데 수익성은 금전적이라고.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서 장래 기대되는 편익에서 편익은 금전적인 것과 비금전적인 것을 포함한다. OX? O. 그게 최근에 시험에 출제했던 지문이에요. 편익은 금전적인 것, 비금전적인 것 전부 다 포함한다. 금전적인 것. 플러스 비금전적. 저는 비금전적보다는 금전적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을 좋아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갈 때 사탕을 준다더니 그러지 말고 단돈 100원이라도. 저는 돈을 좋아하니까. 왜요? 돈 안 좋아하면 안 됩니까? 좋은 거잖아요. 다 좋은 거죠? 자, 이제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이라는 게 있네요. 제가 중간에 부동산 가격의 특징하지 않고 하죠. 그것은 중요성이 없다. 그럼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은 책에는 가볍게 써놨는데 제가 이거 설명은 좀 복잡하게 해놨습니다. 가치 형성 요인이 요즘 잘 나와. 가치 발생 요인보다는 가치 형성 요인. 그럼 가치 형성 요인은 대상 물건의 무슨 가치의 경제적 가치. 여기 작년에 시험에 출제했어요. 경제적 가치라고.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 작년에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다고? 틀린 말. 가치 형성 요인 아주 잘 나와요. 가치 형성 요인은 이제 지문 나와, 지문. 이렇게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직의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렇게 있다. 여기 일반적 요인은 사회 현상, 사회적, 경제 현상, 경제적, 행정적 요인, 행정적 현상, 행정적 요인인데 이거는 한 15년 전에 엄청 잘 나왔던 거야. 엄청. 최근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고 이렇게. 자, 이번엔 가치 발생 요인. 가치 발생 요인은 상대적으로 가치 형성 요인보다 출제 비중은 떨어져.
내 가치 발생 요인도 이제 나올 시기는 됐습니다. 효, 상, 유 여기까지가 가치 발생 요인이 본질. 여기에 이전성을 추가한다. 이전성을 다른 말로 양도 가능성. 가치 발생 요인 중에서 이전성이란 양도 가능성을 말한다. OX, O.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부동산이 이 건물이 쓸모가 있어서 가치가 있고 이게 가격이 지불되려면 효용이 있어야 된다. 유용성이 있어야 되고 희소해야 되고 돈 주고 살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게 아무리 쓸모가 있고 아무리 돈 주고 살 사람이 있어도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된다면 가격이 지불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된다가 이전성이야. 그럼 이전성은 여러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만이 여러분이 여기다 가격을 지불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전성은 양도 가능성이고 그러면 이전성이라는 것은 물리적 이전성이 있고 법적 이전성이 있다. 물리적 이전성은 서울에 있는 토지가 부산으로 가버린 거, 인천에 있는 토지가 서울로 가버린 거, 그게 물리적 이전성이다. 그럼 부동산은 물리적 이전성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래서 양도 가능성은 물리적 이전성이 아니라 법적 개념으로서 권리 이전성을 말한다. 권리 이전성. 권리 이전성. 법적 개념으로서 권리의 이전성이다. 작년, 재작년에 감정평가자 시험 지문으로 가볼게요. 재작년에 감정평가자 시험에서 이렇게 했어요. 가치 발생 요인 중에서 이전성이란 경제적 이전성을 말한다. OX, X. 경제적이 말한다. 법적 이전성이다. 법적 이전성. 의미하셨습니까? 예. 네. 동영 모의고사 2주차에서 봤잖아요. 2주차인가? 1주차? 2주차? 1주차인가? 하여튼 반반 봤잖아요. 처음 본 표정 지어버리면 제가 좀 난감해집니다. 부동산 가치의 종류, 우리 책이 없지만 제가 여기에 시장 가치라는 개념을 제가 가볍게 언급하게 쓸 필요 없어요. 쓸 필요 없고 그냥 들어보시라고. 이 시장 가치가 나오면 그럼 이렇게 복잡해요. 여기 지문 그대로 나오는데 그런데 이 시장 가치가 나오면 이제 포인트가 혹시라도 시장 가치를 설명하는데 쭉 설명하는데 최고 가치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시장 가치란 것은 이 건물을 이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으면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야.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야. 이걸 최고 가치, 최고 가액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시장 가치 뭐라고 설명하면서 최고 가치, 최고 금액, 최고 가액이 이렇게 나오면 OX, X.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지. 최고 가치, 최고 가액 이러면 OX, X. 시장 가치에서 최고란 말 나오면 올까 X일까? X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통상적인 시장이야. 여기 이제 시장 가치 가지고 이제 속일 때 요거 최고 가치라고 속이고 통상적인 시장을 한정된 시장이라고 준다고. 한정된 시장. 한정된 시장. 그럼 OX, X. 요 두 가지만 좀 기억할 거. 시장 가치 이거 다 못 외운다고. 못 외우니까 시장 가치가 나왔는데 시험 지문에 최고 가액, 최고 가치 그러면 틀린 지문. 그 다음에 한정된 시장 그러면 틀린 지문. 되셨죠? 이렇게. 자, 이제 테마 43, 핵심 테마 43, 가치 재원칙 또는 가격 재원칙. 책에는 표로 만들어놨는데 저는 이제 표를 안 만들고 이렇게 쭉 나열해놨습니다. 그럼 가치 재원칙에서 변동의 원칙, 예측의 원칙, 균형, 적합, 그다음에 대체, 뭐 이런 원칙이 중요성이 있죠. 변동의 원칙이 나오면 이런 의미가 없어지만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 가치는 늘 변동한다는 소리예요. 근거는 영속성인데 변동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3번이야. 그 변동의 원칙은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사가 변동의 원칙을 써먹어야 되는데 어디다 써먹습니까? 변동의 원칙이 나오면 두 글자 시점. 시점이 나오면 이 변동의 원칙이야. 감정평가할 때 시점 수정해야 된다. 시점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늘 변동하니까 감정평가할 때 일정한 시점을 정해야 된다. 그걸 뭐란다? 기준 시점. 시점 나오면 그것은 변동의 원칙. 그럼 시험에 가장 쉽게 나오면 변동의 원칙 쉽게 나오면 변동의 원칙이란 부동산 가격이 늘 변동한다. 이게 변동의 원칙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늘 변동하니까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할 때 시점을 정해서 평가해야 된다. 이걸 기준 시점 확정해야 된다. 시점 수정의 필요성이 근거가 된다. 그럼 토지는 한 번 쓰고 마모돼 버리면 변동한다는 말은 없다. 근데 토지가 영속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변동의 원칙이 성립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측의 원칙.
영속성에서 근거를 찾고 가치 정의에 근거되고 예측 원칙은 수익환원법에 근거되고 영과 예수. 수익환원법 중에서도 토지처럼 영원히 수익이 나오는 것은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영원히 수익이 나오거든요. 영원히 수익이 나오는 것은 직접환원법이라 한다. 그럼 영속성은 직접환원법에 근거가 된다. OX, O 이렇게 이게 이거 영과 예수. 영과 예수고 이 수익환원법 중에서도 토지처럼 영원히 수익이 나오면 무슨 환원법이다? 직접환원법이다. 가장 잘 나온 게 이거죠. 균형과 변동. 균형의 원칙. 부동산의 가격은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이 있을 때, 맞을 때 가격이 높다. 맞을 때 가격이 높다. 이런 소리예요. 네, 요즘은 내부란 말을 생략하고 그냥 구성 요소 이렇게 나온다.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은 주위 환경, 외부 환경과 적합했을 때 가격이 높다. 이게 적합의 원칙. 그럼 이제 균형 나오면 내부 또는 구성 요소, 적합 나오면 주위 환경, 외부.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다. 어떤 부동산을 평가로 갔는데 균형의 원칙이 맞지 않았다. 그러면 감정평가사는 감가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런 감가를 무슨 감가를 한다? 기능적 감가라고 한다. 기능적 감가. 그러니까 균형의 원칙, 기능적 감가. 균형의 원칙, 기능적 감가 이렇게. 그럼 균형의 원칙 따지려면 이 부동산 주위 환경을 분석해야 됩니까? 이 부동산 자체를 분석한다. 자체. 무슨 분석? 개별 분석. 그래서 적합의 원칙은 주위 환경과 적합할 때 가격이 높다. 그러면 적합하지 않으면 감가해야 되죠. 적합하지 않으면 감가해야 됩니다. 그때 감가는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주위 환경과 적합한 걸 따지려면 지역 분석이 한다. 지역 분석. 이렇게. 됐나요? 네, 됐네. 자, 그러면 여기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 기능적 감가, 개별 분석과 연결되어 있다. 그럼 기능적 감가를 주면 균형의 원칙인데 기능적 감가를 안 주고 이걸 준다. 기능적 감가 요인을 준다. 그럼 건물과 부지가 불균형 상태에 있다. 부적합했다. 그 다음에 과잉 설비됐다. 화장실이 너무 많다. 복도 설비, 엘리베이터가 부족하다. 설계가 불량됐다. 설. 이러면 무슨 감가다? 기능적 감가다.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기능적 감가인데 원칙으로 보면 무슨 원칙이다? 균형의 원칙이다. 설자 나오면 균형의 원칙이다. 이해됐습니까? 네. 설자 나오면 무슨 원칙입니까? 균형의 원칙. 설자 나오면 균형의 원칙. 자, 구체적으로 가면 과잉 설비. 그러면 화장실 개수가 너무 많다. 너무 부족하다. 과수 설비. 화장실, 뭐 층고, 복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부 구성 요소다. 그런 말들이 나오면 전부 다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그럼 경제적 감가가 적합의 원칙이니까 경제적 감가 요인을 준다. 주위 환경과 부적합했다. 인근적인 쇠퇴했다. 시장성이 감퇴했다. 이런 것들이 경제적 감가 요인이다. 그럼 경제적 감가 요인이 나오면 무슨 원칙이다? 적합의 원칙이다. 됐습니까? 예. 여기 주위 환경과 부적합. 이걸 주위 환경과 불균형 이렇게 하거든. 불균형. 그럼 균형이 나오면 여기 균형이 나오면 균형의 원칙이고 적합이 나오면 적합의 원칙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또 무슨 말인지 모른다 또. 이걸 가지고 속인단 말이에요. 주위 환경과 부적합인데 주위 환경과 불균형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럼 주위 환경과 불균형 나오면 이것은 균형의 원칙이고 주위 환경과 부적합 나오면 적합의 원칙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소리야. 주위 환경이 중요한 거지. 주위 환경이 나왔으니까 무슨 원칙이다? 적합의 원칙이다. 이렇게 한다는 소리.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건물과 부지의 불균형 이렇게 했는데 이걸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 이렇게 한다고. 그럼 적합이 나왔으니까 적합의 원칙.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야. 건물과 부지가 중요한 거지. 불균형, 부적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건물과 부지가 나왔으니까 무슨 원칙이다? 균형의 원칙 이렇게 한다는 소리야. 의미하셨죠? 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틀릴 수도 없고 틀릴 수도 안 되고 그래도 선생님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야매로 한번 해볼까? 균형의 기억, 구성요소의 기억, 기능적 감가의 기억, 개별 분석의 기억. 근데 얘만 금방죠. 요 경제적 기억 나왔어요. 지역 분석의 지읒이야.
지역, 적합, 지역, 주의한교, 지역, 지역 분석이 지역, 여기만 이상이. 여기만 빼버리면 다 지읒이야. 지금 이해됩니까? 응. 그럼 여는 빼버리고 여를 하는 거야, 이러고. 이렇게도 떨어졌다. 안 떨어지면 안 되지. 기분 나쁘지. 이 문제 틀렸다. 합격을 해야지. 틀렸다. 그러면 합격지 반납. 이렇게 이 문제 틀려버리면. 자, 지금은 가볍게 듣는 거야. 아, 맞다. 이렇게. 기의 원칙, 부동산의 가격은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기여도의 합입니까? 생산비 합이다? 기여도의 합이다. 이 병합분할 가능성 지난주 설명해서 필요 없는 거고. 기의 원칙은 추가 투자의 적정성 따진다. 추가 투자의 적정성을 따진다. 추가 투자가 나오면 두 가지가 생각나야 되죠. 추가 투자가 나오면 두 가지가 생각나야 돼. 뭐하고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기의 원칙이 1번 타자고, 그 다음에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까지. 근데 추가 투자가 그렇게 빈번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투자 나오면 기의 원칙, 수익, 체감 원칙 이렇게. 자, 대체 원칙. 대체 원칙이 1년번은 5번이지만 이제 6번 차는 거예요. 6번째. 첫 번째가 뭐였어요? 변동, 예측, 균형, 적합, 대체, 아니면 기여, 대체. 이게 6번. 여기까지가 중요했습니다. 대체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은 혼자 성립되는 게 아니라 대체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과 상호 영향을 미친다. 그게 대체 원칙. 부동산 가격은 대체 가능한 다른 부동산 및 재화의 가격과 상호 영향을 미치며 형성된다는 원칙. 이걸 대체 원칙이란다. 그러니까 공부를 같이 열심히 하면 서로 점수가 높아져. 서로 열심히 안 하면 점수가 서로 낮아져. 그게 대체 원칙. 대체 원칙. 자, 이게 대체 원칙입니다. 대체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아파트하고 대체 관계는 재화의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럼 아파트 수요는 증가 감소? 증가. 그럼 아파트 가격은요? 상승. 그럼 아파트와 여기 연립주택이라 하면 연립주택이 대체제야. 그럼 대체 관계에 있는 두 제한은 가격 형성에 상호 영향을 미치냐 안 미쳐? 미치잖아.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야 돼. 이걸 대체 원칙이라고 한다고. 그럼 선생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갑니까? 그렇죠. 이 자리를 아파트로 바꿔.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 그럼 여기는 연립주택이야. 그럼 연립주택 입장에서 아파트가 대체제야. 그러면 대체제 가격이 올라갔다. 연립주택 수요가 증가한다. 연립주택 가격이 또 올라간다. 됐습니까? 이걸 대체 원칙을 한다고. 그러니까 수요 공급 배우면서 대체 원칙을 배워버리는 거야. 그럼 대체 원칙의 개념인데 대체의 의미를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쓸모, 효용이 똑같으면 가격이 싼 거 선택하고 가격이 똑같으면 효용이 큰 거 선택한다. 자, 이런 것들도 아는데 시험장 가면 헷갈린다고. 효용이 똑같으면 그렇지 가격이 비싼 걸 선택해야지 이렇게 해버린다고. 효용이 똑같으면 나는 가격이 비싼 걸 선택할 거야 이렇게 한다고. 효용이 똑같으면 싼 걸 선택해야지. 선생님 비싼 게 좋은 거 아니야? 누가 공짜로 주나? 누가 공짜로 준다고 생각하면 비싼 걸 선택하겠지.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고 효용이 똑같다면 그러면 싼 것을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가격이 똑같으면 효용이 큰 것 선택하고 그 다음에 대체 원칙은 감정평가 3방식이 큰 건데 여기보다는 여기는 잘 안 나와요. 요거 거래사례 비교법 근거다. 이 부동산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한대요. 이거 거래사례 비교법 평가한다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거래사례를 선택해야 돼요. 거래사례 선택. 이거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가장 먼저 제조원가를 산정해야 돼. 그 다음에 감가 수정을 한다고. 이거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한다. 그럼 순수익 산정하고 환원율 산정해서 나눠버리면 된다고.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을 평가하려면 먼저 거래사례를 선택해야 돼. 선택에는 기준이 있다고. 기준. 선택에는 모든 선택에 기준이 있죠. 그럼 거래사례 선택할 때, 자, 여러분 한번 거래사례 선택해봐요. 요거는 상가, 얘는 주택, 거래사례 1번, 거래사례 2번, 토지, 거래사례 3번. 어떤 거 선택할래요? 3번. 왜 3번을 선택했어요? 생김새가 비슷하니까, 대체 가능하니까. 그럼 대체 원칙은 거래사례 비교법 근거한다.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래사례를 선택하는데 그 거래사례가 대상 부동산과
상호 대체 경쟁 가격 성립하고 가격성에 상호 영향을 미친 분산. 그래서 대치 원칙이 거래사를 비교 근거가 된다. 됐지요?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것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선생님 여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겐또. 수익 체증 체감 원칙, 추가 투자의 적정성 요거 보자고요. 수익 배분 원칙은 잔여법, 수익 분석 요건 그냥 암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막 목숨 걸고 암기하지 말라고. 경쟁 원칙이 나왔습니다. 초과 이윤. 기회비용 원칙. 기회비용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은 기회비용을 반영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시험에서는 딱 2번 나왔는데 기회비용 원칙이 그럼 기회비용 원칙이 그거잖아요. 도심에 있는 토지하고 외곽에 있는 토지가 똑같은 용도로 이용 중이야. 둘 다 공업용지. 그러면 용도가 똑같아. 용도가 똑같은데 도심에 있는 땅은 10억이래. 면적도 똑같은데 외곽에 있는 땅은 5억밖에 안 되는데 똑같은 용도인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도심에 있는 땅은 공업용지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가격을 내야 된다고. 의미하셨죠? 내가 이 도심에 있는 땅을 공업용지로 이용할 테니까 5억에 팔아라. 그럼 땅 주인이 미친놈 저리가 그런다고. 공업용으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땅값을 얼마나 내야 된다? 상업용을 내야 돼.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한다고. 기회비용. 그러면 똑같은 용도의 공업용지인데 도심에 있는 땅이 외곽에 있는 땅보다 비싼 이유는 왜 그럴까? 기회비용이 비싸니까 그런다고. 기회비용이 비싸니까. 이걸 기회비용 원칙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기회비용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은 기회비용을 반영한다. OX, O. 맞죠? 기회비용 원칙은 기회비용을 반영한다. O인데 그렇게 내지 않고 그렇게 낸 것이 예전에 12회 때가 냈다고. 기회비용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은 기회비용을 반영해서 결정된다. 이게 12회 때가 냈고 12회 때면 20년 전이야.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한 7, 8년 전에 이렇게 냈다고. 기회비용 원칙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도심에 있는 토지와 외곽에 있는 토지가 똑같은 공업용지인데 왜 도심에 있는 토지가 비쌉니까? 무슨 원칙입니까? 그렇습니다. 기회비용의 원칙. 이렇게. 추가 투자의 적정성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여의 원칙하고 뭐다?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 이렇게. 자, 이제 가치 제어 원칙도 끝났어요. 이 정도 하시면 충분합니다.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 합시다. 핵심 테마 44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서는 56쪽에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권 제가 자세히 써놨죠. 최근에는 거기 인근 지역에서는 첫 번째 1번 그 인근 지역 개념 그것만 내고 유사 지역에서는 1번 유사 지역 개념 나오죠. 그것만 내고 동일 수권 1번, 2번 써놨죠. 2번 안 나오고 1번만 내고 그러니까 56페이지에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권 이게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인데 최근에 내는 것은 각각의 개념만 내고 있다. 의미하셨습니까? 전부 다 보지 말고 개념만 보는 거야. 개념. 나머지 그냥 부수적으로 제가 설명해 볼 거니까요. 지역 분석은 지역 요인을 분석하여 표준적 사용, 가격 수준을 판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은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 수구권인데 인근 지역에 대해서도 초창기 시험 20년 전에 30년 전에는 굉장히 복잡하긴 했어요. 30년 전에 한 20년 25년 전에 인근 지역에 대해서 요즘은 계속 인근 지역은 이것만 내요. 인근 지역 개념 대상분에 속한 지역이고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무슨 요인을 공유한다?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이것만 낸다고.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그래서 개별 요인을 공유한다가 29회 때 시험 지문이야. 29회 때. 인근 지역은 개별 요인을 공유한다. 29회 때 시험 지문. 개별 요인 공유란 말은 없어요.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그래서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말은 인근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은 지역 요인이 똑같다는 소리야.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때 자, 이 부동산을 평가합니다. 이걸 대상 부동산 그래. 대상 부동산. 대상 부동산. 사르르 눈을 감으시려고 하는데 왜 그러신데요? 청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니까 여러분 말입니까?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살은 찌겠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여기에 대상 부동산입니다. 그럼 이걸 거래사례 비교법 평가를 하면 가장 먼저 거래사례를 선택해야 한다고. 근데 대상보다 속한 지역은 무슨 지역이라고 그래요? 인근 지역이라고 그래요. 인근 지역.
그럼 사례를 선택할 때 인근지역을 선택했다. 이게 사례다. 거래 사례. 사례 1번이다. 그럼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이 같은 인근지역이 있죠. 이걸 지역률을 공유하는 거야.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에 거래사례 가격에다가 사정보정, 시점 수정, 지역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사례가 인근지역에 있으면 지역률을 공유하니까 지역률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인근지역의 사례는 지역률 비교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개별 지역 분석을 생략한다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틀린 말이야. 봐요. 인근지역에서 사례를 선택했다면 거래 사례를 인근지역에 선택했다면 임대 사례를 인근지역에 선택했다면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표준지 공시가를 인근지역에 선택했다면 지역률 비교를 생략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지역 분석을 생략한다 이렇게 된다고. 거래 사례를 인근지역에서 선택했다면 지역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OX, X. 지역 분석 생략이란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역 분석 생략이란 말은 있을 수 없다. 지역률 비교를 생략한다는 거야. 지역률 비교를 생략한다는 거. 이거 지금 몇 번째 써드리는데 지역 분석이란 게 있고 그다음에 개별 분석이란 게 있고 우리가 지금 지역 분석, 개별 분석 하고 있거든. 타이틀이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잖아요. 그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라는 게 있고 개별 요인 비교라는 게 있다. 이 네 가지가 좀 헷갈리는데 이 중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지역 요인 비교만 생략할 수 있는 거야. 이것만 생략할 수 있다. 얘만. 얘가 생략 가능이야. 생략 가능. 어느 경우에 사례를 인근지역에 선택했을 때만. 그죠? 그러면 지역 분석, 생략, 틀린 지문이요. 생략 안 돼. 개별 분석, 생략, 이런 말 없음. 틀린 지문이야.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 생략, 이런 말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의외로 간단하다고. 이것만 머리에 있으면 돼. 지역 요인 비교만 생략할 수 있다. 지역 요인 비교만. 나머지는 생략이 안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되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인근지역 끝났어요. 인근지역은 지역면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이게 포인트로. 대상부에 속하는 지역, 속하지 않는 지역 이렇게 되지 않겠죠? 속하는 지역으로서 지역면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인근지역의 사례를 선택했다면 지역면 비교를 생략할 수 있다. 속일 때 지역 분석 생략이라고 나온다. 그러면 X. 지역 분석 생략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의미하셨습니까? 이렇게. 지역면 비교를 생략한다. 지역면 비교. 지역 분석 생략이란 말은 없다. 그 다음에 유사지역은 대상부에 속하지 않는 지역이야. 인근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이다. 여기까지만 하고. 책에 보면, 그러면 뭐 인접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게 나왔는데, 그런 의미가 없고, 그러면 사례를 유사지역에 선택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사례를 유사지역에 선택했다. 그럼 여기가 인근지역인데, 여기가 사례가 있는 거야, 사례. 여기가 사례 2번. 그럼 이 대상부산 평가할 때 사례 2번을 선택하면 대상부에 속한 지역과 사례가 속한 지역이 달라요. 여기 이제 유사지역이 되는 거야. 유사지역. 그럼 지역이 다르니까 유사지역에서 사례를 선택했다면 지역률 비교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한다는 소리야. 지역률 비교를 해야 된다. 그럼 유사지역에서 사례를 선택했다면 지역률 비교도 해야 되고 개별련 비교도 해야 되고 개별련 비교는 생략이란 말이 없으니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외우고 있는 자체가 공부를 잘못한 거야. 뭔만? 사례를 인근지역에 선택했을 때만 지역련 비교 생략할 수 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지역련 비교 생략할 수 없다. 개별련 비교는 아예 생략 자체가 없다. 그러면 되니까. 동일 수권 계속 이것만 냅니다.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력이 성립하고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이렇게. 자, 책을 잠깐 볼게요. 책에 인근지역을 봤더니 인근지역의 1번의 개념, 지역용 공유. 이제 공부가 많이 돼 있으니까 이제 지역용 공유 밑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사례를 인근지역, 그러면 지역용 비교 생략. 그렇게 쓰면 되겠네. 지금 의미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2번은 예전에 나왔던 거야. 인근지역의 범위와 사례 수집인데 인근지역의 범위를 누가 정해요? 인근지역의 범위 누가 정합니까? 감정평가사가 정하는 거야. 감정평가사가 이 부동산 평가로 와서 인근지역이 어디까지 정하는 거야. 그러면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인근지역의 범위는 같을까 다를까? 달라진다고.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인근지역의 범위는 달라진다.
아파트하고 상가가 인근적인 범위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진다고. 그럼 인근적인 범위를 감정평가사가 정하는데 감정평가사가 인근적을 넓게 잡아버리면 좋은 점은 사례 수집이 용이해. 그러나 가격 수준 판정이 용이할까 곤란할까? 곤란하겠지. 반대로 인근적인 범위를 좁게 잡으면 가격 수준 판정은 용이하겠지. 근데 사례 수집은 곤란해지겠지. 이제 그게 예전에 한 두세 번 나왔던 거예요. 3번. 인근적인 범위는 고정되어 있까 변동할까? 변동. 인근적인 범위는 변동하게 되어 있다. 4번. 인근적에서 거래사를 선택하면 지역률 비교를 생략한다. 옆에다가 지역 분석 생략 X 그러면 되겠네. 됐습니까? 예. 자, 유사적 됐고 동일 수권의 2번은 그 의미가 없어요.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서 주로 나오는 게 이제 두 개를 비교하는 거.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두 개 비교하는 거예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두 개 비교하는 표 나왔는데 그 표 개미는 체구는 작지만 균형 있게 기어간다. 기억납니까? 후. 개별 분석 개, 미시죠. 미는 체구는 작지만 체유형, 구체적 가격. 체구는 작지만 균형 있게 기어간다. 기어의 기능적 감가. 그 다음에 후형 분석. 됐지요? 그럼 끝난 거지 뭐 이렇게.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두 개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생략 불가. 생략할 수 없다. 지역 분석은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한 것입니다.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은 인근적, 유사적, 동일수권. 지역 분석은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부동성과 인재성, 뭐 거시적 전체적 다 나왔네요. 뭐 이 정도는 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뭐 이 표를 보셔서 헷갈리지 않으면 그럼 실수 많으면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끝. 여기까지가 감정평가의 이제 기본 이론. 그럼 이제 감정평가 방식. 감정평가 방식으로 갑시다. 테마 45번. 감정평가 방식하고 시상가액 또는 시상가격 조정입니다. 이 표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가격 삼면성,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그럼 감정평가 방식은 비용성에서 원가 방식, 시장성에서 비교 방식, 수익성에서 수익 방식. 감정평가 방식은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OX? O. 그게 시험 지문이야. 감정평가 방식,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은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에 기초두고 있다. OX? O. 원가 방식 가액 구하는 거, 원가법, 임대 광고, 적산법. 원가법으로 적산가액 구한다. 뭐 이거는 기본 틀이니까. 비교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게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가액 구하면 무슨 가액? 비준 가액.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임대료 구하면 비준 임대료. 비교 방식에서 토지 가액 구하는 게 있는데 공시지가 기준법이다. 그다음에 수익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게 뭡니까? 수익 환원법. 뭐 임대료 관계 수익 분석법. 됐지요? 오케이. 자, 이건 뭐 기본이고 이제 책을 보면 약간 달라져요. 우리 책 보면 가격 산정 방법이라고 58쪽이 있고 이제 원가법 이렇게 나왔는데 뭐 원가법 이런 것은 자세히 제가 써놓지 않았습니다. 여기 책에는 써놨지만 여기 화면은 자세히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감정평가 3개의 방식 받고 7개의 방법 받거든. 3개의 방식 받잖아. 3개 방식. 방식 3개. 하나, 둘, 셋. 방법은 7개. 하나, 둘, 셋, 넷, 7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 방식 받고 방법을 보는데 이 방법에서 2개로 나눠진다는 거야. 방법이. 어떻게? 가액 구하는 것과 임대료 구하는 것. 공시지가 기준법은 빼버리고 나눠진다. 이제 나눠진 거 보자고 이렇게.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공시지가 기준법도 포함시켜놨잖아요. 이렇게.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에 적산법, 임대사례비교법, 수익분석법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나눌 수 있어야 돼. 특히 이거 가지고 속인다고. 수익분석법이 임대료 구하는 겁니까? 가액 구하는 겁니까? 임대료. 근데 이걸 가액 구하는 걸로 바꿔준다고. 여기다가 수익분석법이라고 준다고. 그럼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분석법은
수익분석법은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OX, X. 가액이 아니라 뭐다? 수익분석법은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지금 이해됩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책에 보면 원가법이라고 해서 58쪽 하다 보면 원가법이라서 쭉 나왔잖아요. 그거 요즘 자울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가법에 지금 이론적으로 쭉 설명해놨죠. 제가 원가법을 58쪽, 59쪽까지 해서 원가법에서 이론적으로 설명했는데 이론적으로 언제 나왔는가 기억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넘기면 60페이지에 거래사례 비교법, 61페이지에 수익환원법 나오죠. 이런 내용들 19회 때 마지막 나오고 안 나왔어요. 그럼 10몇 년 동안 안 나오고 그죠? 그럼 뭘 내고 있다? 요즘은 계산 문제 내고 그다음에는 뭘 내냐면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의 개념을 낸다고. 그럼 60페이지 가면 핵심 테마 47에 거래사례 비교법 나오면서 옆에 시장성, 균형가격, 신고전압화의 균형가격설 나오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그 밑에 봤더니 이렇게 나왔잖아.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본에서 쭉 나오죠. 요것만 내고 있다. 요것만. 그 다음에 그 옆에 61쪽 가면 뭐가 나왔어요? 수익환원법 나왔죠. 수익환원법은 계산식도 나오고 환원율도 나오고 환원율 산정방법도 나오고 이런 거 나왔는데 언제 나왔는가 기억이 없다. 언제 나왔는가. 그걸 뭐만 낸다. 그 수익환원법에 대상 물건이 장래 산정 나오죠. 그 개념만 내고 있다. 요즘 지금 이해됩니까? 그죠? 여기 깊은 내용은 제가 생략할 거라고. 왜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칠판 보면 원가법은 제조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빼서 적산가 입고한다. 여기에 원가법이야. 그럼 원가법이 뭔데? 그 우리 책에 보면 원가법은 대상 물건의 제조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을 말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요 지문이 나와. 요 지문을 외우시든지 아니면 제조원가에서 감가 수정액을 뺀다. 이렇게 하시든지 그것은 여러분 자유라고. 그럼 원가법은 제조원가, 대상 물건의 제조원가에서 감가 수정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한다. 이렇게 외우시든지 아니면 제조원가 마이너스 감가 수정 이렇게 외우시든지 그러면 자유라고. 자, 거래사례 비교법은 사사시 지계면 시, 면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거래사례의 대상 물건에 맞게끔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 형성률을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법을 말한다. 이렇게 외우시든지 한번 외워봐봐. 외워지는 거 안 외워진다고. 그러니까 그 외우지 말고 그냥 사사시 지계면 됐죠?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은 이제 볼 거예요. 수익환원법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인데 수익환원법 이걸로 안 끝나. 수익환원법은 좀 외우셔야 돼. 공시지가 기준법은 거래사례 비교법과 똑같은데 이 거래사례 비교법 이 절차 중에서 두 가지를 뺀다. 사정보정하고 면적 비교를 뺀다. 됐습니까?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이 시험 지문에 나오면 계산 문제 아니고 공시지가 기준법이 시험 지문에 나오면 사정보정하고 면적 비교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먼저 확인하는 거야. 공시지가 기준법은 사정보정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면적 비교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사면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사면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뭐 사면을 하자 어쩌자 그러는데 사면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죄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지. 예? 선생님 네 정치적 색을 띠고 정치 아니야. 사면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공시지가 기준법 이야기하는 거야. 공시지가 기준법이 시험지문에 떴습니다. 뭐 하지 않는다? 사면하지 않는다.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 그냥 공시지가 기준법 아는 말이 나왔네.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은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사정보정 시점주 또 나가는데 사정보정을 읽어가면서도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쭉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공시지가 나왔습니다. 시험지문에 공시지가 기준법 나왔습니다. 사정보정 면적 비교가 있으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의미 아셨죠? 이렇게. 거기다 또 틀린 지문이다. 거기다 답을 하면 안 돼. 또 위에는 옳은 거 고르라겠는데. 옳은 거 고르라겠는데 넌 틀린 지 모르고 답을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수익환원법을 볼 건데요. 자, 수익환원법은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책 봅시다.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의 개념은 암기. 거래사례 비교법 개념. 그 다음에 원가법 개념은 암기할 필요 없음. 수익환원법의 논리가 이런 거거든요. 자, 이 부동산을 평가해요. 그러면 이 부동산을 평가할 건데 부동산은 평가할 때 감정평가는 가격 구하는 겁니까? 가치 구하는 겁니까? 가치. 가치를 추계한다고 그래. 감정평가는 가치를 추계한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를 이렇게 개념 정해.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다. 아까 보셨는데 이거 가치와 가격 비교할 때 이 편익은 금전적인 거 비금전적인 다 포함한다. 가치는 현재 값이다. 아까 다 배웠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걸 평가할 때 원가법이라는 게 있고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게 있는 거야. 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수익환원법이 있는 거야. 그럼 지금 원가법하고 거래사례 비교법은 같은 쪽에 해놨고 수익환원법은 반대쪽에 해놨어요. 수익환원법이 있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환원이란 말은 현재 가치 만드는 겁니까? 미래 가치 만드는 겁니까? 현재 가치 만드는 거지. 현재 가치. 그럼 이 수익환원법은 수익을 현재 가치 만든다는 소리거든. 그럼 이 수익이 현재 값이면 현재 수익을 현재 가치 만든다. 이것은 안 맞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수익을 현재 가치 만든단 말은 이 수익은 지금 수익이 아니라 미래 수익이라는 소리야. 미래 수익.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격관이 지금 여기가 현재다. 현재다. 이 현재 시점에서 가치가 얼마입니까? 이게 감정평가예요. 그러면 원가법하고 거래사례비 원가법 봐요. 원가법은 이 부동산이 이 건물이 3년 전에 신축됐다. 그럼 3년 전에 신축 비용이 있을 것이다. 신축 비용. 이 신축 비용을 바탕으로 해서 원가법은 제조원가를 산정하는 거라고. 그럼 원가법은 가격값 가지고 현재값을 만들어내는 거야. 거래사례 비교법은 이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이 작년에 10억이 거래됐다.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도 작년 가격값을 가지고 현재 돈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이 원가법과 거래사례 비교법은 가격값을 가지고 가격을 가지고 현재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수익환원법은 이 수익은 과거의 수익입니까? 현재 수익입니까? 미래 수익입니까? 미래. 그러니까 미래 수익을 가지고 현재 가치 만드는 게 수익환원법이라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이 부동산 가치 정의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게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 부동산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 장래 기대는 여기에 장래가 미래잖아. 장래 미래 예상되는 편익. 편익이 수익이야. 수익이 현재 가치다. 그러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부동산 가치 정의에 딱 부합한 것은 뭐다? 수익환원법. 그래서 수익환원법을 부동산 가치 정의에 부합하다. 딱 들어맞는다. 이렇게. 의미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수익환원법이 나오면 미래란 말이 먼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수익환원법 한다. 수익환원법은 현재 가치 만든다는 소리야. 저에게 현재 가치 만든다고 몇 번 들었는데, 여러 번 들었는데, 현재 가치 만들 때 환원이란 말 나오면 현재 가치 만들고, 또 무슨 말이 나오면 현재 가치 만든다? 할인. 환원하고 할인이 현재 가치 만드는 거야. 그러면 수익환원법은 이 부동산이 앞으로 수익을 창출할 거라고. 그러면 순수익도 있고, 순용업소득도 있고, 또 뭐 또 있어요?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이거 전부 다 미래 나올 거에서 수익이라고, 수익. 그럼 얘들이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미래 나온 거라고. 과거 나온 게 미래라고. 그럼 얘들을 가지고 부동산 가격 구하겠다. 이걸 수익환원법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용업소득은 환원한다고 그래, 환원한다. 요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를 미래 현금 흐름이라고 해요. 미래 현금 흐름. 얘들은 할인한다고 그래, 할인한다. 그러면 수익환원법은 순용업소득을 환원하고 미래 현금 흐름, 요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가 미래 현금 흐름이라고. 미래 현금을 할인하여 부동산을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자, 그럼 수익환원법. 대상 부동산이 장래에 산출하게 기대되는 순수익을, 순용업소 순수익을 환원하거나 미래 현금을 뭐요? 할인하여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뭐란다? 수익환원법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그럼 속이는 방법. 수익환원법 나왔어요. 수익환원법 나왔으면 좀 뒤에 나올 건데, 자, 미리 좀 더 볼게요. 수익환원법은 대상 부동산의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순수익, 미래 현금 흐름. 현금 흐름. 이 순수익은 뭐하고? 환원하고. 미래 현금은 뭐하고? 할인하고. 자, 그렇게 해서 뭘 구하는 것이다?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맞죠? 그럼 최근에 여기다가 가로 넣기, 여기다 가로 넣기, 여기다 가로 넣기를 준다. 가로 넣기.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이 수익환원법 자리를 수익분석법이라고 딱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분석법이란 대상부동산의 장래 산출액이 쭉 나온다고. 그 대상부동산의 장래 산출액을 기대는 순수익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5. 그럼 죽 잡아야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속이는 거. 수익환원법이란 이렇게 나와. 수익환원법이란 장래 산출액 기대는 순수익 쭉 이렇게 나와. 그 마지막에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한다고. 그 마지막까지 안 읽고, 맞아. 배웠어. 거기다 또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 지금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수익환원법,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인데, 이게 공식이라고, 공식. 이거는 좀 이따 또 진하게 볼 거예요. 이게 이제 공식인데, 수익환원법에 잘 나온 게, 이 공식도 물론 좀 이따 알아야 되지만, 수익환원법은 대상 부동산이 장래에 산출할 기대되는 순수익 또는 미래 현금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산정한다, 임대를 산정한다. 가액을 산정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여기 임대료 산정 방법보다는 10분 쉬었다 하죠. 됐습니까?